지금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도 둘 다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둘 다 업사이드가 한 20-30% 정도 나오기 때문에. 근데 제가 1년 전에는 하이닉스를 좀 강하게 제가 실제로도 제 매수 매도에서도 그렇게 좀 진행을 했고 그다음에는 뭐 계속해서 꾸준히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는 하이닉스가 좀 많이 올라갔죠. 네. HBM이라는 이슈를 타고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HBM의 성장성이 얼마나 될 것이냐 말 그대로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찍히는 숫자가 얼마가 될 것이냐는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겠으나 일단은 HBM이 우리가 예상치 못한 그런 드라마틱한 추가 상승을 만들어내지 않는 한 지금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비슷한 매력이다. 다만 지금도 여전히 불만족스러운 거는 삼성전자가 HBM에 대한 소식이 아직도 제대로 안 나와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은 여전히 불만족스럽고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안 좋게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지금도 여전히 하이닉스가 더 낫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네. 그럼 지금 시점에서는 테이버님이 보실 때는 뭐 둘 다 괜찮은 것 같다. 네. 그리고 위에 업사이드도 뭐 20-30% 정도면은 괜찮은 것 같다. 네. 네, 그렇게 보시는 거고요. 자, 여기서 하나 좀 질문드리고 싶은 게 막 어떤 분들은 야, 그거 뭐 주식 투자하는데 위에 20-30% 보고 투자하냐. 아, 그죠. 200-300% 보고 그런 주식을 찾아야지. 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20-30% 남았을 때 갖고 있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에 투자해야 돼. 네. 그런 거에 좀 이렇게 배치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네. 보세요? 그런 주장들은? 일단은 뭐 제가 우리나라 기준에서 말씀을 드릴 때 반도체를 이제 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한국에서 제일 투자하기 쉬운 기업이 반도체예요. 반도체는 왜냐하면 공식이라는 거를 뭐 경기선행지수로 보실 수도 있고 아니면 디램 가격으로 보실 수도 있고 아니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재고 레벨로도 보실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바닥에서 투자하면은 좀 이제 쉽게 한 3년 정도에 50% 정도, 3년 정도에 100% 정도의 수익을 노릴 수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바닥에서는 반도체를 주로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모 방송사에서 잘린 이유가 2021년도에서 그 삼성전자에 대한 이렇게 질문이 들어와서 왜 사냐고 그 말씀을 드렸다가 잘렸거든요. 그러고는 이제는 또 뷰가 이제 어쩔 수 없이 바뀌었다가 또 돌아갔다가 하는 거니까 지금은 살 때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런 부분에서 20-30%가 만족이 안 된다. 그러면은 우리가 거기에서 내가 목표 기간, 목표 수익률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내가 3년 뒤를 본다, 5년 뒤를 본다, 10년 뒤를 본다라는 전략상으로 다른 섹터를 공부하시는 게 맞죠. 그런 부분에서는 일단은 지금 20-30%는 저도 애매하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그래서 12월 달에 하이닉스를 14만 원 레벨에서 다 팔았습니다. 네. 싹 매도를 했고 그러고는 왜냐하면 제가 이제 목표 주가라는 걸 항상 말씀드릴 때 매수할 때부터 목표 주가를 설정하는 뭐 그런 전략을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1년 전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9만 원, 8만 원대 레벨에서 15만 원을 목표 주가로 설정을 했었거든요. 그리고는 목표 투자 기간을 24년도 하반기 정도까지 놓고 봤었습니다. 2년 정도를 놓고 그렇게 투자 전략을 세웠는데 이미 23년도 말에 14만 원까지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뭐 HBM이 붙었다고 하더라도 너무 빨리 가길래 그래서 좀 비중을 많이 덜어낸 상황이고 그런 부분에서 다시 계산을 해봐야겠죠. 다시 계산을 해가지고 요거는 이제 수익률은 낮더라도 어찌 보면 확률이 높은 그런 상황에서는 내가 큰 돈을 태울 수 있으니까 뭐 그런 투자도 당연히 이제 해야 하는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는 200-300%를 노리는 그런 투자 뭐 예를 들어서 10배거를 노리는 투자 같은 경우에는 조금 확률이 낮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확률이 낮다 그러면은 목표 수익률을 높게 끌어올리고 그리고는 투자 기간을 길게 가져가면서 그 상황에서 투자금도 작게 가져가야겠죠. 그러니까 이런 어찌 보면은 배분 전략에 있어가지고 둘 다 병행을 하시는 게 저는 좀 더 어찌 보면 투자에 있어서는 좀 더 현명한 선택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내가 만약 직장을 다니고 그리고는 시드가 좀 작다 그러면은 당연하죠. 10배씩 가는 걸 분명히 잡아야 됩니다. 그래야 인생이 어찌 보면 레벨업이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레벨업을 노리는 투자에서 10배를 노린다. 그러면은 지금부터는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모두가 얘기하는 게 AI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금 모두가 AI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10년 전으로 돌려볼게요. 10년 전에 스마트폰 시대가 도래했을 때 어떤 기업이 돈을 많이 벌었고 어떤 기업이 성장을 많이 했냐라고 놓고 보시면은 스마트폰을 조립하고 판매한 기업은 처음에만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리고는 횡보했죠. 그런데 거기에서 정말 큰 돈을 번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구글이라든지 아니면은 메타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급성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스마트폰 시대에 꾸준한 돈을 벌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냈고 그걸 우리는 플랫폼 경제라고 불렀거든요. 자, 그럼 AI 시대의 가장 핵심이 되는 건 뭐냐? AI를 활용해서 돈을 버는 기업. 그리고는 그 AI를 활용해서 돈을 버는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데 AI가 곽강받는 이유는 사람이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무언가의 행위를
컴퓨터가 대신해 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우리가 수익 모델을 가지고 올 수 있는 돈을 더 벌 수 있는 그런 기업이 중요하다라고 저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여기서 그러면은 저는 어찌 보면 유튜브를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저는 직원을 쓰고 있고 그다음에 편집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럼 편집하는 직원이 지금도 말을 해요. 생각보다 조금씩 발전하고 있다. 뭐냐 그러면은 편집하는 AI가 월 구독료를 내면은 편집하는 AI가 좀 더 나를 많이 도와줄 수 있고 나의 작업 효율을 끌어올릴 수 있다. 그러면은 저는 한 사람을 쓰지만 10사람을 쓰는 그런 기업 같은 경우에는 한 사람을 더 고용을 하는 것보다는 10사람한테 구독을 시켜서 효율을 끌어올리는 게 더 이득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는 오히려 5사람으로 감원을 하고 5사람이 AI의 도움을 받아서 편집하는 게 더 도움이 되겠죠. 이렇게 보시면은 AI가 비즈니스 모델로 연결이 된다라는 그 포인트와 함께 기존의 산업이 AI로 대체될 수 있는가를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돈을 버는 기업을 찾아보시는 게 좀 더 10배를 노리는 그런 투자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10배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MS가 애플의 시총을 역전했잖아요. 네. 그리고 MS가 또 앞으로 할 것도 되게 많고 AI로 MS도 굉장히 큰 기업이지만 여전히 좋아 보이는 것 같은데 어떠세요? 저는 MS도 그렇고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그다음에는 뭐 엔비디아도 그렇고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 제가 한 2-3달 전부터 계속해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의 시가총액 얘기가 나올 때 탈환할 거다. 1위 될 거다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은 애플이 AI 관련된 이슈를 지금은 아직까지는 제대로 이렇게 이슈몰이를 못 하고 있습니다. 뭐 애플이 물론 AI를 안 하고 있다라는 건 아니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뭐 증거들도 속속 나오지만 여기서 비즈니스 모델을 갖췄느냐 못 갖췄느냐의 차이는 되게 큰 거거든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미 챗 GPT를 내고 GPT 스토어 얘기가 나올 때부터도 계속해서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이끌어냈었고 그러면서 어찌 보면 애플보다 덜 빠지고 애플보다 더 오르는 모습을 반복적으로 보여주다가 시가총액 1위까지 올라온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여전히 앞으로도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기업이고 그리고는 나는 그건 잘 모르겠고 계속해서 그냥 뭐 예금 수익보다 더 높은 수익률 그리고는 매년 꾸준히 10% 정도의 뭔가 수익을 내가 얻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마이크로소프트도 좋은 선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AI 시대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삼성전자나 뭐 SK하이닉스보다는 MS가 시가총액이 훨씬 크지만 그래도 MS가 더 좋아 보이는데 어떠세요?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도 MS가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년 전 기준에서는 하이닉스를 산 사람이랑 마이크로소프트를 산 사람이랑 수익률을 비교하면은 하이닉스를 산 사람이 좀 더 뭐 수익률이 좋았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래서 내가 만약 앞으로는 뭘 살 거야 그러면은 이제는 시대가 좀 바뀐 거죠. 왜냐면은 하이닉스는 이게 제조업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국내에 있는 많은 기업들은 제조업이다 보니까 사이클을 탈 때 투자하는 게 제일 이득이고요. 사이클 고점에 물리면은 막 3년에서 5년씩 기다려야 되거든요. 근데 마이크로소프트는 지금 오픈 AI라고 하는 그 기업도 마찬가지로 구독 모델입니다. 매일 돈을 내야 되는 서비스고요. 우리가 쓰고 있는 엑셀이나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오피스도 매일 돈을 내야 되는 서비스고 윈도우도 비슷하죠.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라이센스 사업을 한다, 수수료를 받아먹는다. 근데 그 수수료를 전 세계에서 계속 받아먹는 사업이에요. 그러니 영업이익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매우 꾸준해요. 저는 맨날 영업이익률을 강조해서 말씀드리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영업이익률 잘 벌 때는 반도체 사업부에서 50%씩 봅니다. 못 벌 때는 적자가 나죠. 이렇게 등락이 나오는 거는 사이클 산업이고 그러면은 적자일 때 흑자를 볼 때까지 투자를 해서 내가 그만큼의 수익을 크게 거둘 수 있는 게 사이클 산업의 특징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사이클 산업이라고 볼 수 있는 반도체가 바닥에서 반등을 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 이 상황에서는 오히려 소프트웨어 업계가 더 이득이겠죠. 저는 그래서 뭐 미국 투자가 지금은 너무 쉽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를 살까요, 하이닉스를 살까요라고 질문을 주시면은 저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를 말씀을 드리는 편이라서 저도 그 의견은 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진짜 AI 시대에 그래도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10배는 안 갈 것 같은데 10배 갈 수 있는 그런 기업들도 뭐 후보가 있으세요? 일단은 마소는 10배를 갑니다. 가요? 네, 가는데 언제 갈지 모르죠.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 그러면은 나스닥의 과거 5년, 과거 10년 데이터를 가져와서 보시면은 보통 이제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스마트폰이 나온 이후에 우리가 플랫폼이라고 하는 이 시대, 모바일 시대가 펼쳐진 이후에는 이제 나스닥 자체가 매년 15%씩 성장을 합니다. 매년 15%씩 성장을 했기 때문에 보시면은 나스닥이 10년 정도, 10년에서 한 13년, 15년 정도면은 10배 갑니다. 그건 충분히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뭐 짧으면은 2030년? 그래요? 네, 길면은 2035년에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보다 10배는 가 있을 거예요. 그래요? 네. 와,
그렇게 좋아요? 그래서 특히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정말 대단한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지난 이제 20년 정도 데이터를 긁고 오시면은 항상 시가총액 10위 안에 마이크로소프트는 계속 있었어요. 애플 같은 경우에도 2014년부터 이제 시가총액이 이제 상위권으로 올라왔었고요. 그때부터 이제 시가총액 2위, 1위 이런 거를 반복을 했었고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시가총액 5위권 안에 들어온 게 제가 기억하기로 2017년인가 18년일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가 빅테크라고 부르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최근에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마이크로소프트는 그 전부터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컴퓨터 시대가 열렸을 때부터도 계속해서 시가총액 상위권에 있었고요. 그러고는 모바일 시대로 넘어오면서도 계속해서 잘 방어를 해냈고 AI 시대는 오히려 주도하는 기업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마소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혁신의 선봉장에 서 있다. 그 중간에 이제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클라우드 애저라고 부르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처음에는 되겠어였는데 지금은 아마존을 위협할 만큼 성장률이 이제 뚜렷한 그런 상황이고 실제로 이제 매출을 이끌고 있는 게 클라우드 사업이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마소는 계속해서 혁신을 잘하고 있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마소는 빅테크 중에서도 제일 꾸준하다. 그리고는 제일 무거웠던 종목이 AI를 타고 가벼워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마소 같은 경우에도 10배 뭐 버티면 갑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좀 더 조그만한 기업들이 있겠죠. 제가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어찌 보면 시가총액이 좀 규모가 있는 기업과 시가총액이 정말 작은 기업에 대해서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 규모가 있는 기업 중에서는 방금도 말씀드렸던 편집 프로그램 어도비입니다. 어도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가총액이 아마 250빌리언 정도 될 거예요. 그럼 얼마 정도? 우리나라 기준으로 한 250조에서 300조 정도 되는 기업이고 저는 어도비가 다음 1000조를 찍을 수 있는 유력한 후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만큼 어도비가 갖고 있는 그 우리가 어찌 보면 툴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툴이 전 세계에서 통용됩니다. 그리고는 그동안 수많은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들이 나왔지만 여전히 글로벌 1등은 어도비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어도비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나 이런 뭐 영상이나 이런 컨텐츠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질 것이고 그러면은 누구나 편집을 한두 번쯤은 해보고 싶을 텐데 그 상황에서 기기의 스펙도 올라오기 때문에 누구나 핸드폰에서도 이제는 편집을 할 수 있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은 그 부분에서 결국 정점에 있는 어도비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사람들의 니즈를 만들어낼 거고 AI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더 많은 더 쉬운 그런 영상들을 편집하고 찍어낼 거기 때문에 그런 비즈니스 모델은 충분히 저는 통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어도비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새로운 이제 빅테크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러한 기업으로 발돋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대충 지금 300조에서 1000조라 그러면 3배 정도는 우리가 어찌 보면 장기 투자로 가져가 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또 예를 들어 가지고 AI 관련돼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AI의 VR, XR 이런 것들이 많이 접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VR, XR에서 우리가 이제 어찌 보면 게임 엔진이라고 표현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유니티라는 종목을 자주 말씀을 좀 드리거든요. 아직까지는 적자를 보는 기업이지만 우리가 게임을 만든다라고 하면은 게임 엔진을 어떤 걸로 그러니까 우리가 3D 환경을 어떤 식으로 구현하냐 그러면은 그걸 이제 플랫폼으로 서비스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 플랫폼에서 내가 요거 나무 갖다 심고 산 갖다 올리고 풀 갖다 심고 이런 식으로 길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 플랫폼을 만드는 말 그대로 3D 가상현실 플랫폼을 만드는 기업은 전 세계에서 2군데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유니티라는 기업이고요. 또 하나의 기업은 에픽이라는 기업인데 그 기업은 비상장이기 때문에 에픽 같은 경우에는 투자를 하고 싶지만 투자를 할 수 없는. 네, 뭐 예를 들어서 에픽이랑 유니티가 둘 다 상장돼 있다 그러면 전 에픽을 말씀드릴 거예요. 얘가 1등이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서 일단 2등이긴 하지만 일단은 글로벌 양강 체제라는 점에서 그리고는 유니티 역시도 지금 오히려 이제 XR 같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제 데이터를 좀 적게 잡아 먹어야 되고 어찌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데이터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점에서 좀 각광을 받고 있고 유니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유니티가 최근에 인수한 회사가 있는데 옛날에 뭐 우리가 뭐 킹콩 이런 영화들 있죠. 3D 영화. 그리고는 3D 영화의 정점이라 그러면 아바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바타의 그 3D를 구현했던 그 회사를 인수한 곳이 유니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들은 3D의 진심이다. 뭐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거고 그런 부분에서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서는 순간부터는 좀 더 성장에 대한 가능성을 얘기를 할 거고 AI 그리고 우리가 좀 더 늘어나는 여가 시간에 뭔가의 컨텐츠를 생산한다. 그런 측면에서는 이것도 접목해 볼 수 있는 아이디어가 많을 것 같아서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 특히 유니티는 지금 100조가 안 되는 기업이거든요. 이런 기업들이 장기로 성장하면은 좀 더 좋은 퍼포먼스를 보일 수 있지 않을까. 공부를 해놓으면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AI 관련돼 가지고 빅테크보다 좀 더 수익률이 좋은 기업을 고르려면은 우리가 반도체 살 때 삼성전자 하이닉스보다 한미반도체라든지 HPSP라든지 이렇게 밑에 있는 기업들을 선택하는 이유는 결국 작은 기업이 성장하는 게 더 빠르기 때문이죠. 그런 부분에서는 작은 기업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공부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는 또 외에는 우리가 뭐 설계하시는 분들, 뭐 오토데스크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CAD 프로그램을 만드는 곳이죠. 뭐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앞으로도 이게 좀 더 자동화가 한 군데 두 군데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효율이 향상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MS, 어도비, 유니티, 오토데스크 이게 다 보니까 다 소프트웨어 기업들이네요. 네. 아, 그러니까 이게 그 뭐 이렇게 국가 간의 뭐 장벽이나 막 제조업이나 이런 거 되게 막 거추장스러운 게 사실 많잖아요. 공급사슬 가운데 어려운 것도 많고. 근데 이게 소프트웨어니까 막 자유롭게 넘나들면서 이제 전 세계 시장을 장악하는 거네요. 그 분야에. 일단 꾸준하게 매출을 낼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에 있어가지고 저는 이런 기업들이 어찌 보면은 과거 빅테크가 성장했던 그런 힘이 여전히 이제 앞으로 유지될 거다라고 생각하는 측면에서 네.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공부해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 테크 중에 테슬라를 좀 질문드리고 싶은데 네. 테슬라는 이제 전기차나 로봇 같은 하드웨어도 만들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가 요즘 주가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도 아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저는 2022년이죠. 2022년도 상반기부터 네. 국내 2차 전지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는 테슬라도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말씀드린 게 횡보를 가정해서 투자하시는 게 맞을 것 같다. 어찌 보면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2020년부터 21년까지 그 2년 동안 대부분의 기업이 10배씩 올라왔기 때문에 이렇게 10배씩 뿜어낸 그런 상황에서는 지속 가능하다. 지금의 뭔가 시장 환경이 지속 가능하다 그러면은 약한 우상향을 보일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 부분이 오히려 지속이 불가능하다 그러면 메타버스 관련됐던 기업들처럼 하락할 것이다. 그런데 전기차라는 거는 결국 정부가 미는 그런 섹터고 이 부분에서는 결국 우상향을 조금 각도를 조정하면서 횡보를 이제 변동성 투자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저는 테슬라가 이제 어쩌면 작년 초였죠. 작년 초에 쭉 내려갔을 때 그때 이제 뭐 200불을 깨고 내려갈 때 그때도 영상을 많이 올렸고 그리고는 그게 좀 조회수가 많이 나왔었는데 그때도 계속 말씀드린 게 횡보할 거다. 어차피 횡보할 수밖에 없는 것은 지금 테슬라가 과거에는 10만 대 만들다가 막 20만 대 만들다가 30만 대 만들다가 50만 대 만들다가 매년 성장률이 100%씩 나왔어요. 100% 200%씩 나오던 기업이 지금은 작년 기준에 200만 대 목표로 했었습니다. 근데 그 부분 역시도 30% 성장이라는 그런 숫자였고 그것도 조금 땡겨가지고 180만 대로 2023년을 마감을 했거든요. 그러면은 2024년도에는 몇만 대를 만들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은 과연 이 기업이 360만 대를 만들 수 있냐라는 거죠. 360만 대를 여전히 만들 수 있다. 그렇게 생산할 수 있다 그러면은 테슬라는 과거의 상승 각도를 유지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게 꺾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180만 대를 만들던 기업이 이번에는 예를 들어서 240만 대를 만든다 그러면은 30% 정도 성장을 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얼마나 나오느냐. 그리고는 뭐 여러 가지 숫자를 대입해가지고 그러면은 총 EPS 성장률은 얼마나 나올 것이냐. 그게 25년도에는 얼마가 될 거고 26년에는 얼마가 될 거냐라는 명확한 숫자가 나올 것이고 그런 관점에서 2030년에 500만 대를 만들 것이냐 1000만 대를 만들 것이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가 1000만 대를 만드는 기업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2000만 대까지 만들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현실적으로 보시면은 1년에 자동차 판매량이 8천만 대에서 1억 대 정도 나오거든요. 한 해 동안. 전 세계 자동차 업계가.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과연 테슬라가 목표하고 있는 그 2천만 대라는 그 목표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은 1000만 대까지 만들어질 것인가? 이런 부분도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전 세계에서 1등을 하는 기업이라고 보면은 토요타, 폭스바겐 이런 데를 얘기하는데 그쪽이 800만 대에서 1000만 대를 팔아요. 내연기관과 전기차 모두 포함해서. 그리고는 그 부분에서 그게 깨지지가 않습니다. 경쟁 구도기 때문이죠. 그러면은 다른 자동차 업체가 다 망해야 테슬라가 2천만 대를 판매할 수 있을 것이고 테슬라가 여기서 성장한다 그러면은 현실적으로는 2030년도에는 500만 대 정도 수준. 그리고 거기에서도 더 전기차가 더 어찌 보면은 테슬라 중심으로 돌아간다 그러면은 그러면 향후에 1000만 대까지도 가능은 하겠죠. 그런데 지금도 보시면 BYD 1등을 좀 내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성장을 안 한다는 게 아닙니다. 다만 매년 성장하는 이 숫자가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시점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작년보다 몇 프로 성장했니? 내년엔 몇 프로 성장하니가 주가의 각도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은 우상향을 하는 횡보로 계속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국내 2차전지 역시도 그런 부분에서 이제 작년도에는 뭐 PER이 100배니 아니면 PER이 뭐 70배니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 PER이라는 숫자 자체도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PSR, 매출 대비 시가총액 역시도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은 국내에 있는 2차 전지 업계들도 대부분 숫자가 이제는 찍히는 기업들은 조 단위로 찍히기 시작을 했거든요.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에는 2024년도에는 10조까지도 찍을 수 있을 텐데 매출 10조라 그러면은 이제부터는 성장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규모가 너무 커졌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50kg에서는 라면 하나 먹어도 2kg가 찝니다. 네. 120kg에서는 피자 한 판을 먹어도 살이 잘 안 쪄요. 왜냐하면은 그만큼 커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덩치가 커질수록 결국 우리가 성장에 대한 것은 조금 보수적으로 보시고 이 산업이 여전히 유망하다 그러면은 어찌 보면은 이제 유망한 각도에 대해 가지고 여기 특히 변동성이 높은 섹터 하다 보니까 변동성 투자를 이어가셨으면 좋겠다. 뭐 고점 대비 10%, 20%, 30% 빠지면은 분할 매수하는 전략으로 들어가시고 다시 올라가면은 또 분할 매도하는 전략으로 이렇게 접근하시면 여전히 2차 전지랑 테슬라는 이게 시장에 어찌 보면은 수급을 다 빨아가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여기서 파도를 잘 타시면은 오히려 돈 복사하기는 더 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길게 보면 네. 테슬라도 아까 MS나 뭐 어도비나 뭐 유니티 이런 식으로 네. 폭발적으로 몇 배씩 성장할 수 있을까요? 네. 저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핵심이 되는 건 결국 테슬라는 기존 자동차 업체들에 대해서 어찌 보면 혁신을 만들어낸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기존 자동차 업체가 이제 사람 중심으로 이제 노동 집약적인 그러한 프로세스를 가졌다면은 테슬라는 애초부터 그걸 깨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공정 프로세스를 도입을 했고 그게 지금 시장의 영업이익률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180만 대를 만드는 자동차 회사가 영업이익률이 2자리가 나와요. 이거는 과거에는 꿈도 못 꾸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최근 같은 경우는 현대차나 기아 역시도 영업이익률 2자리대까지 올라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금리가 높고 이제 거시 환경이 안 좋다 보니까 조금 보수적으로 이제 가이던스를 내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제 재고가 쌓였을 때 어떻게 대응할 거냐 이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아직까지 테슬라는 재고가 제대로 쌓인 적이 없고요. 그리고는 재고 조절을 매우 잘합니다. 그리고는 딜러망이라는 이런 것들도 과감하게 없앴죠. 사람에 대한 비용을 줄인 만큼 오히려 시장에서 경쟁력으로 그게 드러나고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현대차, 기아차가 다시 영업이익률이 3%대로 떨어진다 그러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는 영업이익률이 10%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자동차 업계에 있어가지고 기존 내연기관 업체에서 예를 들어서 뭐 스텔란티스라든지 아니면은 몇몇 이런 브랜드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브랜드들 몇 개는 망할 수 있어요. 그게 망하고 구조조정되는 과정에서도 테슬라는 여전히 흑자를 보는 기업으로 남아 있을 겁니다. 이제 이런 부분에서는 저는 테슬라는 그런 구조조정이 끝나고 친환경으로 모두 전환이 된다 그러면은 그 상황에서는 훨씬 더 이제 그 기업의 가치가 좀 빛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기존 내연기관은 결국 전기차 업계로 전환하는데 비용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테슬라나 아니면은 전기차로 시작한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우리가 프리미엄을 주는 이유는 걔네들은 비용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와 경쟁을 했을 때 규모는 작지만 경쟁이 되는 이유는 이 기업들은 전기차만 생산하고 그쪽 관련돼 가지고만 설비 투자를 하기 때문에 비용이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게 없습니다. 다만 기존 내연기관 업체들은 기존에 있던 노동자를 새로 교육을 해야 되고 그리고는 기존에 있던 노동자를 해고했을 때는 그에 대한 보상을 줘야 되며 그리고는 기존에 있던 그런 공장 부지를 뜯어 고쳐야 되는 거죠.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제 전기차 업계보다는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간다라는 이런 구조적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도 계속해서 테슬라는 마진을 많이 남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네요. 그러면 2차 전지 또 그 10개 토픽을 선정해 주셨어요. 네. 이건 뭐예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우리가 사서 물리더라도 버텨볼 수 있는 기업들을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거 몇 개만 소개시켜 주세요. 일단은 우리가 지금 뭐 원자재 업계에서 이제 원자재 단에서부터 2차 전지를 전부 다 밸류체인을 보유한 기업은 포스코홀딩스로 볼 수 있고요. 그걸 이제 우리가 가공하는 기업은 포스코 케미칼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 양극재가 우리 시장에서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에코프로비엠이나 LNF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꾸준히 봐야겠죠. 그리고 셋업체라고 볼 수 있는 LG엔솔이나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뭐 하이닉스 때와 마찬가지로 배터리만 한다라는 좀 클리어한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그런 기업들도 우리가 공부를 계속 해놓고 주가를 추적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중에서 또 장비업체 같은 경우에는 PNT라고 있습니다. PNT 같은 경우에도 장비업계에서는 1등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기업은 우리가 꾸준히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거기서 또 제가 의도치 않게 엔캠이라는 종목을 또 말씀을 드렸는데 엔캠이 또 최근에 신고가를 쓰고 있더라고요. 와.
첨가제 영역에서도 엔켄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진출해 있는 그런 상황이고 첨가제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좀 마켓시어에서 좀 마켓시어를 끌어올리는 기업이다 보니까 그런 기업들을 보시는 게 좋고 뭐 솔브렌 홀딩스라는 것도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정말 관련된 곳에 투자를 하고 실적을 내고 공장이 돌아가고 있는 기업들 그 중에서도 약간은 투자 아이디어가 클리어한 기업들 그런 기업들 중심으로 좀 보시면은 물리더라도 이 기업들은 거래처가 좀 명확하다라고 볼 수 있고 그러고는 기술력도 이제 존재하는 기업들이다 보니까 그런 기업들은 꾸준히 추적을 하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 고점 대비 뭐 20% 30% 하락하면은 추가 매수를 하고 그리고는 올라간다 그러면 올라갈 때마다 이평선을 보면서 분할 매도하는 그런 전략으로 접근하시면은 괜찮지 않을까 해서 종목을 조금 소팅을 해봤습니다. 그럼 테이버님은 만약에 그 테슬라하고요 2차 전지에서 이렇게 버틸 수 있는 종목들 이렇게 있다면은 어떻게 투자 전략을 좀 세우시겠어요? 전 테슬라 삽니다. 네, 전 깔끔하게 테슬라 삽니다. 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2차 전지 조금만 더 국내 여쭤보면은 그 올해 좀 2차 전지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올해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업종이 자동차 업종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현대차랑 기아차가 다들 보수적인 가이던스를 제시하고 있는 이유는 어쩔 수 없이 시황이 고금리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섹터다 보니까 그 부분이 이제는 좀 어려움으로 누적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2차 전지 업계의 가장 큰 고민은 뭐냐 그러면은 전기차를 더 살 사람이 있는가라는 부분에서 물음표가 뜨고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첫째는 보조금이 좀 축소되고 있는 부분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도 여전히 보조금을 지급을 하고 있지만 예전보다는 보조금이 많이 줄어들었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이미 보조금이 없어진 상황이고요. 미국 역시도 보조금에 대해 가지고 여러 가지 규제를 두고 그러면서 보조금 지급 대상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 그러면은 결국에는 정부가 쓸 수 있는 돈은 한정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전기차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은 이제 어찌 보면은 주류로 올라온 상황이거든요. 처음에는 육성할 때는 정부가 육성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주류까지 올라오면은 시장 경쟁에 맡기는 게 일반적인 산업의 뭐 성장 과정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이제는 정부에 의지하지 않고 전기차가 자립할 수 있는가에 대해 좀 물음표가 이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정보 부조금이 사라진다라고 하면은 좀 더 이제 타이트하게 경쟁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은 기존의 내연기관과 경쟁도 우리가 고민할 수밖에 없는 부분. 그럼 또 우리나라에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특히 국내 전기차 업계 관련돼 가지고는 전기요금을 정상화시키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사용량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그럼 우리가 과연 얼마나 친환경 투자가 늘었는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전력 생산이 늘었는가를 놓고 보시면은 이게 전기차가 빠르게 보급될수록 이 전력에 대한 부담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특히 이런 부분에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전력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진행돼야 된다. 이것도 앞으로 시대가 전기로 바뀌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당연히 필요한 투자거든요. 그럼 정부는 투자할 것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민간에다가 약간 산업을 좀 나눠주고 그러면은 민간 역시도 이 부분에서 마진을 남겨야 되고 결국에는 모든 것들이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새로운 산업이 이제 발전하는 과정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처음에 저렴한 그런 뭐 포인트로 접근하신 분들도 이제는 비교를 해보면은 어라 하는 부분이 좀 나오기 시작을 하거든요. 전기요금이 여기서 20% 50% 올라가면은 이거 크게 메리트가 있는 건가? 라는 얘기도 슬슬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뭐 최근에는 또 전력이 부족하고 그리고는 이런 데 대안이 없다 보니까 이제 우라늄 가격이 올라간다 라는 이야기도 나오는 부분이 결국에는 모든 것들에서 통틀어 봤을 때 그래서 지금 여기서 전기요금이 얼마나 올라갈까? 라는 부분인데 친환경 관련된 설비 관련돼 가지고 보시면은 우리가 현재 이제 국제유가를 환산을 했을 때 보통 200불 정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국제유가가 200불까지 올라가야지 친환경 투자도 이제 마진이 남는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러면은 러프하게 보시더라도 지금보다는 전기요금이 3배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 역시도 여전히 뭐 투자가 필요하고 많은 부분을 놓고 봤을 때 장기적으로는 전기차 수요가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에 물음표를 좀 던지는 부분이다. 그러다 보니까 안 그래도 전기차 재고가 늘어난다라는 그런 부분. 그래서 전기차 재고가 늘어나면은 또 어찌 보면은 전기차 생산을 좀 줄일 수 있겠죠. 그리고 자동차 관련된 시황이 그렇게 안 좋아진다 그러면은 전반적으로 이제 우리 배터리 업계 같은 경우에도 약간의 재고가 늘어날 수 있다든지 아니면 가동률이 줄어들 수 있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조금은 이익률에 압박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점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올해 같은 경우까지는 좀 더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나. 뭐 내년도는 당연히 금리가 인하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이클에서 다시 소비가 늘어난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또 다른 이야기가 되겠지만 고금리 구간에서는 부동산도 그렇고 그 다음에는
뭐 자동차도 그렇고 우리가 나의 개인 자산 중에서 제일 비싼 게 집이고 다음이 차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 두 가지는 결국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명품 쪽도 소비가 많이 줄었고요. 네. 비싼 쪽의 소비가 줄어들고 있다라는 점. 그 부분 때문에 특히 우리는 자동차를 내구재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스마트폰, 자동차, 가전제품 같은 내구재 같은 경우에는 고금리에는 수요가 줄어들거든요. 네. 이 영향을 결국 자동차의 공급망인 배터리 업계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는 전기차에 대한 시황 역시도 살짝 부정적인 그런 좀 사이클로 들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 정부 보조금을 안 받고도 수요가 계속 유지가 되는가 더 보셔야 되고요. 그러고는 전기요금이 어디까지 인상이 됐을 때 이게 뭐 경제성이 어느 정도로 나올 것인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되고, 그리고는 추가적으로 고금리에 의한 수요 둔화에 의한 그런 영향도 언제쯤 해소될 수 있을 것인가를 보셔야 되다 보니까 조금은 올해도 힘든 장이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AI하고 전기차하고 이렇게 두 가지 섹터를 놨을 때 그 나에게 가용 자산이 있으면 어떻게 좀 배분을 하시겠어요? AI랑 전기차요? 네. AI랑 전기차요? 인공지능, 네. AI, 그러니까 마소 같은 거, 네. 그다음에 전기차, 테슬라 같은 거 네. 이렇게 딱 놨을 때 내 네. 돈으로 어떻게 자산 배분을 할 건가? 올해요? 올해? 뭐 좀 길게 봐도 좋을 것 같기도 하고요. 길게 해요? 네. 9대 1이요? 예, 저는 왜냐하면 제가 차를 이번 샀어요. 이번 샀는데 내년에 이제 단종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내연기관인데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 2000cc 2리터의 끝판왕을 제가 이번에 사게 됐는데 내연기관을 좋아하기 때문에 네. 내연기관을 좋아하는 입장에서는 전기차의 질감이 그 운행 질감이 저는 별로 저한테는 안 와닿아요. 그러니까 제가 와닿아야 제가 살 텐데 아직까지는 저 테슬라 아이오닉 다 타봤는데 아직까지는 이 질감이 저한테는 조금은 저는 안 살 것 같다라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쵸, 전기차가 안 좋다 나쁘다가 아니고 저한테 전기차가 안 와닿아서 저는 아직까지는 전기차에 대한 투자는 뭐 테슬라 스윙 투자 정도만 생각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다음에 AI는 장기 우상향으로 보는 거예요. AI는 제가 직접 쓰고 있다 보니까 제가 쓰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GPT도 쓰고 그다음에 정보 검색도 좀 많이 도움을 받고 있고, 그러고는 추가적으로 뭐 우리가 썸네일을 뽑는다든지 영상 편집할 때도 실질적으로 도움받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들려오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좀 더 AI 쪽이고, 저는 오히려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더 집중해야 되는 것이 다이어트 약물이다. 다이어트 해야 되거든요. 비만 치료제. 네, 다이어트 약물이다. GLP-1 관련돼 가지고 그렇지, 나오면 먹을 거예요. 그게 아마 저는 대상이 안 될 거예요. 고도비만 분들이 이제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 부분에서는 점점 이제 고도비만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어찌 보면은 뭐 결혼식 직전이라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바디 프로필 좋아하잖아요. 그런 직전에도 다들 한 번씩은 생산량이 늘어나면은 써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아직까지 뭐 딱히 부작용이 없거든요. 여전히 시장이 열려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노보노디스크나 아니면은 저 일랄릴리 같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쪽을 좀 더 관심 있게 저는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AI랑 전기차를 여쭤봤는데 오히려 바이오가 나오네요. 전기차를 바이오 아닙니다. 이거는 다이어트와 바이오는 다른 겁니다. 다이어요? 네. 제약? 네. 다이어트입니다. 그냥 다이어트만 보는 거예요. 그것만. 이 전기차를 진짜 상대적으로 네. 덜 좋게 보시나 봐요. 이 확장성이라는 측면에서 여전히 확장성이 남아는 있으나 과연 내연기관의 종말에서 바로 전기차로 넘어갈 거냐에 있어서 저희가 물음표를 갖고 있는 거는 하이브리드도 남아 있거든요. 그 중간 단계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이게 또 선반영을 너무 많이 했다 보니까 지금 만약에 PER이 뭐 20, 30배라 그러면은 저는 충분히 투자할 의향은 있으나 이게 테슬라마저도 PER이 지금 60, 70배 정도 나오거든요. 네. 근데 엔비디아가 PER이 정말 공교롭게도 지금 주가가 올라서 30배 정도입니다. 네. 이게 엔비디아가 테슬라보다 반값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저는 AI 쪽이다. 아니면은 이게 노보노디스크 같은 경우에도 PER 기준을 놓고 보시면은 지금 30배 정도 나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원래는 PER 30배도 비싸다고 하거든요. 비싸다고 하는데도 성장성이 있는 곳을 좀 저는 좋게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진짜 장기적으로 봐서 좋더라도 단기적으로 또 우리를 사는 거는 또 단기니까 그 양쪽을 다 봐야 되는 거군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보신다. 한 가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그 비트코인 이 현물 ETF가 통과되면서 네. 정식 자산으로 그 자리매김을 했다, 이 표현이 맞는 건가요? 근데 그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게
SEC 쪽에서도 이야기가 나오는 게 뭐냐 그러면은 이게 우리가 ETF가 나왔다고 해가지고 안정성을 담보하는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우리가 금이랑 비교를 많이 합니다. 근데 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옛날부터 금화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금화를 주고받고 은화를 주고받고 하면서 이 반짝이는 이 귀금속으로서의 역할이 있었는데 과연 비트코인이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을 이제는 어찌 보면 물음표로 좀 삼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저는 앞으로도 비트코인이 유지될 것인가라고 하면은 저는 거기서는 예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게 과연 이제 정규 자산으로 편입이 될 수 있을 것인가는 계속 발목을 잡는 문제가 있어요. 말 그대로 금도 추적이 불가능한 건 맞지만 이 금은 현물이 옮겨가는 게 이제 현물의 이제 무게감이라는 게 존재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가상의 지갑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어찌 보면은 지금 최근에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저 이스라엘 쪽에서도 하마스가 비트코인을 이용해서 가상자산을 이용해서 군자금을 모집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 거고 북한이 뭐 그런데 해킹을 통해 가지고 이걸 뭐 빼내 가지고 뭐 이렇게 뭐 사용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이런 불법적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금 같은 경우에도 비슷하다고 볼 수는 있으나 그거는 현물이 옮겨 다녀야 되는 그런 이제 독특한 뭔가가 존재하는데 요거는 클릭 몇 번으로도 충분히 이게 돈이 이제 거래가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언제라도 저는 뒤집힐 수 있다라는 그런 의견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현재 이슈에서는 ETF 상장 때문에 최근에 바닥에서 많이 반등을 했어요. 반등을 많이 주고 난 뒤에 오히려 ETF가 출시되고 난 뒤에 하락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는데 수급 이벤트 측면에서 이번 4월에 반감기 이벤트가 끝나면은 그럼 어디로 갈 것인가? 이 부분도 단기 투자에서는 좀 중요한 영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건 정부 규제예요. 우리가 금 가격 같은 경우에도 금의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른다 그러면은 미국에 있는 SEC에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재무부에서 이야기가 나와요. 금 가격을 컨트롤합니다. 실제로 선물 시장에 개입을 해가지고 선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유지 증거금이라는 게 있거든요. 내가 이거를 포지션을 매수나 매도를 잡고 있으려고 그러면은 보증금을 걸어놔야 돼요. 이 보증금을 2배로 늘려요. 그럼 거래가 반으로 줍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업사이드를 제한해버려요. 실제로 그런 발표가 나올 때마다 이게 금의 고점을 형성하고 빠지거든요. 2020년도에도 보시면 금 가격이 너무 많이 뛰다 보니까 거기에서 SEC가 개입을 했고 그 상황에서 금이 $2,000라는 벽을 못 뚫고 떨어졌어요. 그러고는 한동안 기고 있다가 최근에 좀 뭐 지정학적 위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불확실한 그런 포인트가 보이다 보니까 금이 다시 $2,000 위로 올라오긴 했는데 이런 부분에서 비트코인도 앞으로 자산화된다라고 하면은 정부의 통제를 받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이제부터는 무엇과 비교해야 되냐 그러면은 달러와 비교하셔야 됩니다. 말 그대로 달러가 이게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률 혹은 달러의 가치라는 측면과 금이라는 측면을 비교하다가 금이 너무 올라가면은 달러 가치가 떨어져서 제한을 두는 거거든요. 비트코인도 그렇게 되면은 비슷하게 되겠죠. 여전히 비트코인 시장이 앞으로도 뭐 많은 관심을 갖겠으나 지금 이게 중앙화로 들어가느냐 마느냐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는 계속 논의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고는 뭔가 이벤트가 벌어졌을 때 FBI의 추적 같은 게 여러 번 이렇게 반복된다 그러면은 오히려 비트코인의 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라는 점. 그런 점에서는 저는 뭐 중앙화로 들어갔다, 제도권에 들어갔다 에서는 예스. 다만 이게 업사이드 같은 경우에는 정부 통제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좀 더 재미가 없어질 수도 있겠다. 그리고 혹시나 뭔가 이제 좀 나쁜 사건에 휘말리게 되면은 정부의 강력한 규제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이 부분이 좀 더 통제받는 상황도 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가격이 5,800인데 네. 여기서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금도 보면 ETF로 된다고 나서 뭐 한 7, 8배가 올랐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제가 다시 한번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때는 글로벌 자산이 다 올라오던 시기였어요. 2003년인가 그렇거든요. ETF가 나왔을 때가 2000년 초반인데 그때 당시에는 중국이 글로벌화 되면서 모든 어찌 보면 자산들이 다 올랐어요. 우리나라 부동산도 오르고 중국 증시도 오르고 한국 증시에 그러고 난 데는 오히려 모바일이 나오고는 미국 증시도 다 올랐죠. 그 상황에서 금이 7, 8배가 올랐는데 그럼 금보다 나스닥이 못 올랐냐? 아니에요. 모든 자산이 그만큼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돈의 가치가 떨어졌다라는 측면에서 금이 7, 8배 올랐으니까 비트코인도 7, 8배 갈 거다라는 거는 조금 저는 잘못된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지금 가격보다 높아질까요? 네. 아, 그건 그래요? 왜냐하면은 달러와 비교를 한다라고 했을 때 지금부터는 수급적 이벤트로 레벨이 정해지겠지만 그 이후에는 달러와의 경쟁 관계이기 때문에 달러가 점점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맨날 이제 인플레이션을 일부러 만들어내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그 부분에서는 그만큼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자산이 됐다. 그러니까 이게 통제 속에서 이제 고점이 계속 제한될 거냐, 그게 아니면은 좀 더 이제 통제를 벗어나서 올라갈 거냐의 영역에서는 좀 관찰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우리나라 금융당국은요. 네. 그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 요거- 허용하지 않겠다고 하다가 또 네. 뭐 약간 보류적인 입장에다가 또 대통령실인가요? 네. 거기서 또 검토 다시 하라고 그러고 막 네. 이거 무슨 상황이에요? 일단 저는 이렇게 편집하지 마세요. 공무원이 공무원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현물 ETF 승인 얘기가 네. 몇 달 전부터 나왔어요. 음. 그리고는 그 부분에 있어서 SEC가 이러한 조건들 때문에 안 된다라는 반려 서류도 이미 몇 번이나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는 정부기관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세부 내용을 요청하면은 얼마든지 받아볼 수 있었을 거예요. 답답한 건 뭐냐 그러면은 현물 ETF가 나오고 주말이 지났는데 그 상황에서 오늘 아침 뉴스가 나왔습니다. 무슨 뉴스가 나왔냐 그러면은 면밀히 검토하겠다. 이미 이런 일은 분명히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일이었는데 네. 그거를 사고가 터지니까 검토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저는 우리나라의 어찌 보면은 모든 그 행정 처리 있어가지고 이거는 고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미리미리 네. 했어야 되는데. 당연한 미래예요. 당연한 결과예요. 근데 이거를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이러이러한 조항들 때문에 우린 이걸 허가해 줄 수 없다라고 미리 선을 그었으면은 아 그렇구나 안 되는구나 넘어갔을 거예요. 근데 우리 지금 일단 나왔네 잠깐 뭐 준비가 안 됐어요 막을게요. 그리고는 회의를 했는데 열어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아요 해서 이미 시장은 열어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 나는데 열어주고 나니까 열어준다라고 이렇게 이게 여론몰이가 되니까 열어야지. 그럼 문제 생기면은 그땐 또 문제가 생겼으니까 닫겠다라고 이렇게 또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게 계속 반복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번에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너무 어찌 보면은 이게 좀 심각하구나라고 생각을 한 것도 이거는 없던 게 튀어나온 것도 아니에요. 몇 달 전부터 예고가 됐던 거고 그 부분에 있어서 모든 어찌 보면은 경제 관련된 인플루언서들 혹은 경제 관련된 사람들이 비트코인 ETF 상장되면은 무슨 일이 발생할 거다라는 걸 이만큼이나 정리를 하고 그만큼 집중을 했는데 그거를 당국에서 몰랐을 리는 없고 전혀 대처가 이제 준비가 안 됐다라는 부분이 많이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캐나다인가요? 독일인가 거기 현물 ETF는 네. 투자를 그동안 할 수 있게 해줬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미국이 이제 되니까 네. 그것까지도 안 된다고 하고 네. 그 다음에 이게 그럼 그렇게 되는 게 미국은 이제 규모가 다르잖아요. 네. 그게 자금 유출이나 뭐 이런 거랑 좀 관련이 있다고 보시나요? 근데 자금 유출이라고 하기에는 지금도 우리는 언제든지 뭐 빅테크를 살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거를 자금 유출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이게 그 전까지는 이렇게 문제가 이슈화되지 않다 보니까 별 이야기가 없다가 문제가 이슈화가 크게 되니까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약간 저는 허둥지둥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열어놨던 걸 갑자기 닫았다. 이것도 뭔가 잘못된 거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정말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고 아무런 검토가 안 돼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거 어떡하지? 일단 막아. 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이런 말씀 드리면은 되게 건방지다라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겠지만 공매도에서도 동의를 했습니다. 공매도가 주말 사이에 바로 공매도 금지가 됐고 이건 어찌 보면은 투자자들의 뒤통수를 치는 건데 시장은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은 오히려 신뢰를 잃습니다. 시장은 일관돼야 돼요. 근데 일관돼야 되는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일관성을 스스로 계속 포기하는 게 어찌 보면은 우리나라의 현재 금융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국내 투자자들한테도 마찬가지일 거고 외국인 투자자들 상대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외국인 투자들 역시도 이럴 거야라고 일관된 그런 방향성을 잡아놓고 그분의 장기 투자 아이디어를 가져가는 건데 자꾸 이게 바뀌다 보니까 그럼 투자 안 해가 되는 거죠. 오히려 국부 유출을 생각한다라고 하고 그리고 외국인 뭐 자금, 국내 자금을 유출될 걸 생각한다 그러면은 오히려 일관성을 유지를 해야 되는 게 더 중요하다. 근데 그 부분을 그죠 당연히 아실 텐데 자꾸 이게 조금씩 실망스러운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 게 시장에 참여하는 자로서 좀 아쉬운 대목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죠. 네. 그 테이버님은 그 앞으로 이 비트코인 현물 ETF 같은 게 우리나라에서도 네. 투자 가능해지고 이러면 네. 뭐 포트폴리오에서 진짜 막 무슨 1% 2%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 정도는 담아볼 의향이 있으세요? 네, 저는 2%에서 그죠 자산 배분 측면에서 금 같은 경우에도 많이 말씀하시는 분들은 5%까지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담아볼 만하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국내 ETF 상장될 겁니다. 된다 네. 결국엔. 지금 왜냐면 우리나라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거래되잖아요. 비트코인 거래가 안 된다 그러면은 비트코인 ETF 상장되는 게 말이 안 되죠. 비트코인 거래가 되잖아요. 근데 비트코인 ETF가 상장이 안 된다 그러면은 유일한 이유는 그걸 겁니다. 비트코인 시장은 주말에도 열리는 24시간 시장이고 그리고는 이게 우리 주식 시장은 시간 제한이 있는 말 그대로 닫혀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 괴리율 때문에 안 된다라는 논리면은
우리나라의 비트코인 ETF는 영원히 상장이 안 되고 거래가 안 될 거고요. 그리고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지금부터 막힌다 그러면 우리가 뭐 다른 직접적으로 비트코인에 직접 투자를 하는 수밖에 없겠죠. 아니면은 비트코인도 거래가 되니까 비트코인 ETF도 승인될 수 있다라는 논리로 간다 그러면은 국내 비트코인 ETF 상장도 빠른 시일 내에 이미 예시가 있다 보니까 좀 빠른 시일 내에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자산 배분 측면에서는 저는 계속 말씀드리는 게 금 투자를 저는 반대하거든요. 네. 이자가 안 나와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이제 이자가 나오는 그러한 여러 가지 이제 크립토 관련된 비즈니스가 있었지만 루나 사태 이후로는 그 부분에 관심이 많이 좀 줄어든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제대로 된 사업 모델이 없다라는 측면에서. 그래서 그 동네 사업 모델이 만들어지면은 또 뭔가 조금 이슈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변동성을 즐기는 게 맞지 않을까. 그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면은 그 이번에 레리 핑크가 네. 그 ETF 출시하면서 네. 영업을 되게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방송 출연이 네. 되게 많아졌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네, 미국에서 네. 막 CNBC 이런 데 와서 막 네. 얘기하고 비트코인 이제 자기는 3년 전에는 반대했지만 지금은 생각이 많이 바뀌었다면서 막 회고 같은 것도 반성의 그런 것도 얘기하고요. 네. 근데 이제 그분이 그 비트코인을 디지털 골드라고 표현을 딱 쓰셨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이제 그게 금이랑도 비교가 되는 거잖아요. 네. 금하고 시가총액이 지금 거의 한 15배 정도 차이 난다는데 네. 많은 분들이 비트코인 투자하면서 기대하는 거는 전통의 금을 넘을 것이냐. 네. 그건데 테이버님은 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비트코인의 상승률로 놓고 보면 금보다 높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금은 우리가 뭐 예전부터 이런 얘기했죠. 금이 더 이상 채굴되지 않는다. 하지만 채굴은 되고 있습니다. 계속 이제 유통량이 늘어나요. 조금씩. 그런데 비트코인은 유통량이 제한되어 있죠. 그 부분은 저는 어찌 보면 그 부분이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금 같은 경우에는 중앙은행이 대부분을 들고 있습니다. 통제된 자산이에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시가총액이 아주 크지만 유통 물량은 작거든요. 반대로 비트코인은 중앙은행이나 기관이 들고 있는 물량이 없습니다. 유통 물량 기준으로 보시면은 금이나 비트코인이나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오히려 유통 물량 기준으로는 비트코인이 거래량 거래대금은 훨씬 높죠. 금보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시가총액 기준으로 놓고 논하는 거는 조금 저는 뭐 와닿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상승률이 더 높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금 같은 경우에는 산업적으로도 사용이 되고요. 그리고는 가격이 정부 통제에 의해서 명확하게 통제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보유하지도 않고 그다음에 개인이 많이 보유한 상황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는 시장 호가에서 형성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어찌 보면 오히려 비트코인의 상승률에 있어서는 장기 상승률에는 금보다 이제 비트코인에 좀 손을 들 수밖에 없는 그런 포인트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테이버님 지금 이제 이렇게 오늘 인공지능 그리고 전기차 그다음에 제약바이오가 아닌 비만 치료제 네, 비만 많이 해요.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까지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한 1억 정도 여유 자금 있으면 어떻게 투자 전략 세우시겠나요? 올해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지수가 재미없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은 미국 대선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S&P 500이 아마 4,800에서 5,000 정도를 고점으로 해가지고 1년 내내 약간 뭐 올라가더라도 그 부분에서 맞고 떨어지는 모습을 좀 반복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고 대선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어야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금리 역시도 이제 상승폭을 제한을 할 거고 그러면은 결국에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빅테크의 순환매가 계속 발생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는 중소형주에서 이렇게 좀 튀어오르는 기업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미국은 빅테크를 순환으로 이렇게 매수매도를 반복하는 쪽으로 접근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국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좀 더 공부하기가 쉽죠. 그래서 국내는 저는 뭐 포트폴리오라고 말씀드리면 좀 뭐하지만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빅테크처럼 고점 대비로 이렇게 밀리고 이평선 52평선 뭐 102평선 맞으면은 매수했다가 뭐 아니면 뭐 전고점 좀 넘어가고 약간 추세 꺾이면은 한 10% 20% 먹고 이렇게 매도하는 이런 전략으로 접근할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올해의 핵심은 얼마나 내가 좋은 기업을 많이 알고 있느냐. 특히 중소형주를 많이 알고 있느냐. 말 그대로 5천억, 뭐 3천억 요 정도 수준에서 한 2조, 3조 정도 되는 이런 기업들이 오히려 펌핑되는 기업들이 많이 나올 거다. 특히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섹터를 이제 많이 말씀드리는데 방산이라든지 아니면 조선이라든지 화장품 ODM이라든지 피부 미용 의료기기 이런 쪽도 있을 거고요. 라면 같은 기업들도 있겠죠. 말 그대로 수출이 늘어나고 실적이 늘어나는 고금리 시절, 이 고금리라고 하는 경기가 어려운 이 시대에서도 우리가 수출로서 더 많은 플러스를 만들어내는 그런 섹터들이 존재합니다.
지금 보고서 찾아보시면은 올해도 좋을 수출이 늘어나는 섹터라고 해가지고 쭉 나와 있거든요. 그 중에서 알짜를 투자하시면서 순환매를 반복하시면 올해는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부분에 저는 국내 대형주는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저는 한 10% 20%만 들고 계셔도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는 오히려 지금은 미국 빅테크 역시도 한 20-30% 정도? 그 정도로 해가지고 한 40-50% 정도를 그냥 포트를 잡아 놓으시면은 나머지 50% 같은 경우에는 저는 국내 수출이 증가하는 중소형주의 순환매로 조금 이렇게 적극적으로 돌리시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끝으로 시청자님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아무래도 뭐 이런저런 이슈가 많이 나올 텐데 가장 핵심이 되는 거는 결국 이게 진짜 악재인가 아닌가를 구분하는 게 저는 제일 핵심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항상 펀더멘탈이라는 것들을 좀 많이 계산하셨으면 좋겠고, 조금 더 대선 이유를 보고 투자하시면은 올해는 높은 수익률을 좀 기록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테이버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